자, 역사와 지오그래피는 지리학이죠. 오케이. 둘 다 들어가는 거죠. both A and B니까 역사와 지리학이 serve to 역할한다라는 거예요. 발전시키는 역할을 해요. 뭐를요? 국가주의적 sentiment라는 것은 어떤 감정 정도가 될 거예요. 국가주의적 감정이나 정서. 국가주의적 정서. 자, 그런 반면에 이렇게 해야 되겠지? 역사와 지리라는 것이, 그쵸? 그 나라의 역사와 지리적인 어떤 입장, 국가주의적 정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반면에 상대적인 position of these two subjects, 이 두 가지 대상, 이 두 가지 주제, 요거의 어떤 그 과목이라고 보시는 게 좋겠네. 두 과목에, 두 가지 과목, 상대적인 위치. 오케이. educational system, 교육제도 안에서의 이 두 과목, 뭐예요? 역사와 지리. 역사와 지리라는 이 두 과목의 교육 시스템 안에서의 상대적인 위치는 대개 의존하게 되었다. come to depend는 뭐뭐 하게 되다죠? 의존하게 되었다. 무엇에 의존하게 되었다? 정도. 그리고 이 정도가 나오면 항상, 죄송합니다. 항상 to which가 나와요, 이렇게. 이 정도에 맞춰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어느 정도냐? either, 이 두 과목이 seemed more useful, 더 유용해 보이는 정도. building up, 구축함에 있어서, 형성함에 있어서 무엇을요? 아이디어를, 이상이죠. national identity, 국가의 정체성, 한 나라의 정체성, 그쵸? 국가적 정체성이라는 아이디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두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역사와 지리라는 두 과목 중에 어떤 과목이 더 유용한지, 그 정도. 국사가 더 유용하냐, 지리가 더 유용하냐, 그쵸? 국가의 정체성이라는 아이디어를 구축함에 있어서 어떤 게 더 유용해 보이는지에 대한 그 정도에 따라 의존하게 되었고 달라지게 되었다, 이런 얘기네. 의존하게 되었다. 그 다음에 이 depend on이라는 것은 뭐 달라지게 되었다, 그렇게 해석해도 돼요. 아이고, 상당히 어려운 말이네요. 그쵸? to which는 항상 중요하고, 역사 지리 중에 어떤 과목이 더 유용해 보이는지, 국가 정체성에. 다시 갈게. 역사와 지리라는 것은 국가주의적 정서를 형성하는 데 굉장히 둘 다 중요해요. 그런데 이 두 과목의 상대적인 지위는 어떤 과목이 더 유용해 보이는지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었다는 거야. 됐죠? 국가 정체성에서 그걸 구축함에 있어서 어느 과목이 더 유용한지 그 정도에 따라 이 두 과목의 지위가 서로 달라진다는 겁니다. 됐어요? relative는 상대적인이라는 뜻이고, 됐지? 역사와 지리라는 과목은 국가주의적 정서에 둘 다 중요하지만 이 두 과목의 상대적 위치는, 상대적 지위나 위치는 국가 정체성의 구축에 어느 과목이 더 유용한지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 왜 얘기야? 이해하셨어?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이해를 좀 하셔야 되지요. 자, 독일에서는요, 긴 역사를 가지고 있잖아요. 어떤 역사냐면 국경을 자꾸 이동시켜. 오케이? 됐죠? 그리고 디비전, 분리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아이고, 작은 주들로 분리를 자꾸 하는 긴 역사를 가지고 있는 독일에서 이런 얘기입니다.
그쵸? 국경을 자꾸 이동하고, 그 다음에 작은 주, 작은 국가로 분리되었던 긴 역사를 가진 독일에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국경이 자꾸 이동을 하죠. 그리고 작은 나라로 계속 분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긴 역사를 가진 독일에서는 지리학적 패턴이 얘가 과거 분사로서 연관된 이란 뜻이고, 뭐랑 연관되어 있냐? German speaking lands야. 독일어를 말하는 땅하고 연관된 지리학적 패턴이 매우 중요해 보여요. 이렇게. 그래서 지오그래피가 여겨지죠.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는 지리학적 패턴 자체가 매우 중요해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리학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왜 그랬냐? 국경이 자꾸 바뀌고 작은 나라로 쪼개지고, 그렇죠? 독일어를 말하는 땅과 관련되어 있는 지리학적 패턴. 얘가 굉장히 중요했다. 그래서 지리학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거 아십니까? 스위스란 나라는 국경을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접해 있어서 어디는 프랑스어를 하고 어디는 독일어를 해요. 희한하죠? 그 다음에 노르웨이는요, 반면에 발전시켜 왔다 이거죠. 그의 역사학적 시스템을 During the union of the crowns with Sweden and it had no disputed borders. 잘 들어. 노르웨이라는 나라, 교육적 시스템을요, 언제 발전시켰었냐면, 이게 먼저 발생이야. 발전시켰었다. 먼저 발생이라고. 통합, 유니언이 통합이에요. 왕좌의 통합이죠. 스웨덴과의 왕좌의 통합. 이게 무슨 말일까? 스웨덴하고 나라가 통합이 됐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쵸? 왕위 통합 기간. 이때 교육 제도를 발전시켰었다고요. 그게 1814년에서 1905년이야.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왕권이 통합이 돼서 얘네들이 한 나라가 돼버렸나 봐. 됐죠? 그래서 이 노르웨이란 나라는요, No disputed borders. 논쟁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 분쟁 중인 국경이 없었어요. 왜? 노르웨이와 스웨덴이라는 나라가 통합이 됐었단 말이야. 그래서 분쟁이 되는 국경 자체가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때 당시에 교육 시스템을 이미 발전시켰기 때문에 국경에 대한 논쟁 이런 것이 없었어. 왕권 통합이 되었을 때, 이게 되었을 때 교육 제도를 발전시켰다고. 그래서 논쟁이 되는 국경은 없었어요. 이러한 환경, 상황 아래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왕권 통합, 논쟁이 되는 국경이 없는 그런 상황이죠. 왕위 통합, 그리고 논쟁이 되는 국경이 없는 이런 상황에서 노르웨이의 국가적인 어웨이크닝, 각성이라는 의미가 되는데, 깨우침, 깨어남, 그런 의미예요. 어웨이크닝. 예. 뭐 자각, 일깨움, 그런 뜻입니다. 국가적인 자각은 was fostered, 촉진되었다. 촉진되다, foster, 촉진되다. 무엇에 의해서? 가르침에 의해서. 뭐에 대해 가르치죠? glorious, 영광적인 역사죠. 영광스러운 역사. 바이킹 시대의. 그리고 귀중한 liberal constitution, 자유헌법이 돼요. liberal은 자유로운이라는 의미가 되고, constitution이 헌법이거든. 이게 자유헌법입니다. 1814년에 귀중한 자유헌법에 대한 가르침. 그러니까 가르친 것이 역사입니다. 역사. about니까. 됐죠? 자, 노르웨이와 스웨덴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독일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였냐면 영토가 자꾸 쪼개지고, 그쵸? 그 다음에 국경이 자꾸 이동을 해. 독일어를 말하는 국가들이 굉장히 연관된 국가들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지리학적 패턴이 매우 중요하고 지리가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어. 독일은 그래. 근데 노르웨이는 교육제도 자체가 스웨덴이라는 나라와의 왕위 통합 시대에 만들어졌어. 그렇기 때문에 분쟁 중인 국경 자체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이 당시에는요. 따라서 노르웨이의 국가적인 각성이나 자각은 무엇에 의해서 촉진이 되었냐면 가르침이에요. 역사적인 사건을 가리키는 거죠. 바이킹의 역사. 그리고 귀중한 자유헌법의 역사. 됐죠? 이해하셨죠? 요것에 의해서 촉진이 된다. 노르웨이, 스웨덴은 그러니까 역사가 중요하죠. 그러므로 헨스는 그러므로 therefore라고 써도 되고 thus라고 써도 돼요. 그러므로란 뜻이야. 오케이. 역사라는 것이 predominated over geography. 지리학보다는 훨씬 더 지배적이었고 우세적이었다. 우위를 차지했다. 역사가 이 단어 조심해라. predominated. 무엇보다. over는 무엇보다예요. 되셨죠? 핀란드는 그러나 어떤 나라냐면 이렇게 꾸미고 있어요. which had also experienced 경험했었던 나라예요. 통합을 경험했었어요. Union of Crowns 왕위 통합을요. 근데 이 경우에는 누구랑 왕위 통합을 경험했었냐면 Tsarist Russia 이 뭐라 그래야 되지? 제정 러시아라고 하는데 이게 제정 러시아가 뭔지는 옛날이네요. 분리되기 전이죠. 제정 러시아라는 나라와 왕위 통합을 역시 또한 경험했었던 나라인데요. 오케이. 핀란드는요. 부족했다. 뭐가 부족했냐면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discernible 구분할 수 있는 분간할 수 있는 이런 의미야. 오케이. 분간할 만한 뭐 뚜렷한 이런 의미로 해석하고 있어요. 영광스러운 과거와 이런 것들 이런 게 없었다라는 거죠. 핀란드는요. 구분 가능한 영광스러운 과거 얘가 없었어. 그래서 지리학이 발전했어요. 무엇으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과목으로. relatively는 상대적으로 또는 비교적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더 중요한 과목으로. 이 핀란드 같은 경우는 왕위 통합을 경험하긴 했으나 찬란한 어떤 그런 과거의 어떤 과거, 구별할 수 있는 과거 자체가 상당히 부족했지. 그래서 지리라는 것이 더 중요한 과목으로 발전했어요. 됐어? 오케이. A pioneering research work of great political importance in the Finnish liberation process야. 핀란드의 이걸 피니시라고 보고 있어. liberation은 해방 과정이 되겠고요. 그러니까 핀란드의 해방 과정이라는 것을 the Finnish liberation process라고 보고 있는데 pioneering research라는 것은 선구적인 연구조사가 돼요. 선구적 연구조사 작업이 되겠죠. 위대한 정치적 중요성에 핀란드의 자유 해방 과정에 있어서 정치적 중요성에 대한 어떤 연구조사가 있었어요. 오케이? 이게 바로 The Atlas of Finland야. 되셨죠? The Atlas of Finland라는 것은 얘가 여기 보자. 워크라는 것이 작업이면서 작품 그리고 글 이렇게 보시면 얘가 그 제목이 되는 거예요. 됐죠? 이 글의 제목입니다. 됐지? 그러니까 아주 선구적인 연구 저술이라고 보는 게 좋겠네. 글이니까. 오케이? 핀란드의 해방 과정에서의 정치적 중요성에 대한 선구적인 연구 저술 The Atlas of Finland라는 책은
강조한다. 뭘 강조했다? 독특함을 강조했다. 무엇에? The Finnish land. 핀란드라는 그런 땅의 고유성. 땅의 고유성을 강조했다. 이겁니다. 됐죠? 무슨 말이야? 지리학이 우세했다고 중요한 과목이었어. 그러니까 핀란드라는 땅의 독특함이라는 것을 강조했겠지. 당연하지? 이해하셨어요? 그럼 이 글은 도대체 뭐에 관한 얘기입니까? 요겁니다. 한번 써보세요. 이건 한번 써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국가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지리학과 역사학의 상대적 위치. 그리고 그 예시들 들고 있죠? 독일, 죄송합니다.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의 예를 들고 있는 겁니다. 맞죠? 이렇게 됐어요. 자, 차분하게 정리 한번 다시 하십시오. 이해하셨나요? 제가 설명을 지금 충분히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글들은 조금 상당히 까다로울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시고 2번 갈게요. 자, 2번 글 갑니다. 2번 글은 뭐에 관한 얘기냐면 종교와 관련하여 윤리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 요것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대. ethical theory는 여기 ethical이 윤리적인 이란 뜻이잖아요. 윤리적 이론의 하나의 차원이 돼요. 차원. 얘가 주어네요. 됐죠? 그런데 윤리적 이론의 한 가지 그 이론. 근데 얘가요. needs mentioning 언급을 필요로 해요. 됐죠? 언급을 필요로 하는 mentioning이 언급이라는 의미니까 뭔가 언급을 필요로 하는 윤리적 이론의 한 가지 차원. 얘가 the issue. 자율성의 문제라는 겁니다. 윤리학의 자율성의 문제. 무엇과 비교하여? 종교와 비교하여. 됐죠? 야, 이 문장은 여기가 시험에 나올 수 있죠. 요 부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더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 윤리적 인간의 한 가지 그런 어떤 차원. 근데 언급이 필요한 한 가지 차원이 뭐냐? 자율성의 문제예요. 윤리학의. 종교와 비교해서 윤리학이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고 있는지 그 문제. 얘는 언급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됐죠? 많은 윤리학에 관한 그런 작품들이 쓰여졌어요. 종교적인 견해로부터 쓰여졌어. 많은 윤리학 저서들이 윤리학 저술이 그냥 작품들이에요. 그렇죠. 윤리학 작품들인데 종교적 견해에서 쓰여져서 그리고 많은 작품들이 concrete moral judgments are influenced by religion이야. 많은 구체적인 concrete는 구체적인이야. 도덕적 판단이 영향을 받았어. 종교의 영향을 받았지. 아, 도덕적 판단마저도 종교의 영향을 받는답니다. 그쵸? 그러니까 지금 여기까지는
윤리학은요, 종교에서 자유롭지 못하네요. 그치? 윤리적인 것이 자율성이 종교랑 뭐랄까 비교했을 때 언급이 필요하고, 윤리적인 저술들은 종교적인 견해에서 쓰여졌고, 윤리적인 도덕적인 판단 자체가 또 종교의 영향을 받았어. 자유롭지 못하네. 자, 그래서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거죠. ethical theory, 윤리학 이론에 있어서 하나의 질문, 의문이 뭐냐면 뭐뭐인지 아닌지이다 이거죠. whether 들어갔습니다. 이 자리에 if는 안 돼요. 자, if는 목적어 자리를 이끄는 데만 쓰는 거고, 윤리적 이론에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가 제시가 되는 거야. 너무 종교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윤리학이라는 것이 일종의 evidential dependence on religion, 어떤 종교에 대한 evidential, 이게 증거에 입각한, 됐죠? 증거적인 뭐 이렇게 해석하고 있는데, 의존성을 가졌느냐 이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윤리학이라는 것이 종교에 의존했다라는 어떤 그런 증거라는 것이 있냐 이겁니다. 됐어요? 윤리학이 종교의 증거에 입각한 의존성, 이걸 가졌느냐, 즉 증거가 있느냐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윤리학에서의 문제. 야, 윤리학이라는 것이 종교에 의존하긴 했는데 그 증거에 입각한 의존이냐 이거야.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증거에 입각한 의존, 그냥 의존이냐 증거에 입각한 의존이냐. 자, 조금 보십시다. 고려해보자. 질문을 고려해보자. 오케이. moral knowledge, 도덕적 판단. 예를 들어서 lying is wrong 이거죠. 도덕적 판단이에요. 자, whether 뒤에 moral knowledge requires, 요게 주어고 요게 동사가 되는 거고, 얘는 삽입입니다. 얘를 들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조심해야 된다. 자, 우리 다음의 문제를 고려해 봅시다. 도덕적 지식이, 예를 들어서 도덕적 지식이 뭐야? 오케이? 요게 요것에 대한 도덕적 지식에 대한 부연 설명이고 동격 접속사가 들어갔네. 도덕적 지식의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잘못된다, 틀렸다라는, 그런데 특정한 예외를 가진, exception이 예외예요. 예외. 예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이 틀렸다라는 이런 도덕적 지식 자체가 아는 것을 요구하느냐 이거예요. 어떤 종교적인 진실을. 됐지? 그러니 도덕적 지식이라는 것이 종교적 진실을 아는 것을 요구하는가? 요걸 한번 고려해 보자 이 말이야. 알았지? 수일치는 일단 당연합니다. 이렇게 require에서 쓰는 거야. 수일치. 그쵸? 그 다음에 require 뒤에 목적어 자리니까 ing 써야 돼. knowing이야. 됐죠? 오케이. 그런데 내가 볼 때는 does not seem so,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즉 요렇게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예요. 맞지? 도덕적 지식이 종교적 진실을 아는 것을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진 않아. 야, 거짓말하는 건 틀렸잖아. 이건 종교랑은 상관없잖아. 그렇죠? 오케이. 자, to say this is not to claim, as some would, that we can know moral truth, even if there are no theological or religious truth. theological, 이게 종교학적이라는 의미가? 예, 신학적인, 종교학적인, 이게 신학적인이에요. 얘나 똑같은 말이에요. 종교적인 같은 말이에요. 됐죠? 다 가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얘가 주어 자리네.
이거잖아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요, 주장하고자 하는 건 아니다. 됐지? 여기서 as some would는 뭐냐면 어떤 사람은 주장하기도 한단 말이야.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주장하기도 해요. 그쵸? 어디야? 누군가는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도 한대. would claim이야. 이렇게. 주장하기도 한대. 그쵸? 근데 이제 이 동사 뒤에 이어지는 거, 주장하는 것은 아니에요. 대절을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위에 나와 있는 거, 거짓말하는 것은 틀렸어. 이게 도덕적 진실을 알아야 하는 것이냐 이거야. 그치? 그렇지 않아 보인다. 근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주장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알 수 있다고 도덕적 진실을. 비록 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진실이 오케이? 없다고 할지라도 종교적 진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도덕적 진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요점은 뭐냐 이거예요. 이 문제에서는 신학적으로 중립적이라는 거죠. neutral, 이게 중립적인이라는 뜻이거든. 그러니까 신학적인 것에 중립적인다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문제, 자, 도덕적 진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종교적 진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도덕적 진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요점이 뭐냐? 신학적으로 중립적인 거라는 거죠. 이 문제에 있어서. 중립적이라는 걸 여기 해석 어떻게 하고 있냐면 얽매이지 않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됐지? 그러니까 신학과 관계가 없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 말이야. 중립적이라는 것은 관계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하는 거니까. 자, 보자고. It is that. 포인트는 여기서 포인트예요. 대절입니다. 도덕적 진실의 지식이 의존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죠. 신이나 종교적 진실에 그쵸? 도덕적 진실이 지식이 의존하는 건 아니다. 무엇에? 신, 종교적 진실의 지식에. 됐지? 그래서 얽매이지 않는다는 표현을 쓴 거다잉. 이해하셨어요? 포인트는 신학적으로 중립적인 거다. 얽매이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여기서 부연 설명하고 있다고. 7번 문제 문장에 대한 부연 설명. 도덕적 진실에 대한 지식이 단수니까 does not 의존하고 있진 않다. 신이나 종교적 진실에 대한 지식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자, 여기 좀 어려워. 9번 문장 잘 봐. 이러한 견해. 어떤 견해일까요? 동격 접속사가 될 것 같은데요. 설명하고 있어요. 도덕적 지식이 가능하다. 독립적으로 independently. 이게 별개로란 뜻입니다. 무엇과 별개로? 종교와 별개로. 됐죠? 그러니까 this view가 주어고 동사가 이제 is야. 이렇게. 알았지? 이러한 견해. 도덕적 지식이라는 것은 종교적인 지식과는 별개로 가능하다라는 이러한 견해는 is not anti-religious, 반종교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죠.
종교에 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정말로 indeed it has often been held 주장된다. 자, 이 be held가 뭐라 그럴까요? 종교적으로 헌신했던, 전념했던, 그게 커미티드야. 철학자들, 그리고 theologians라는 것은 신학자들을 뜻하죠. 맞죠? 신학자들. 오케이. 이 theology가 신학이야, 신학. 얘가 신학이거든. 오케이? 그러니까 이 견해, 도덕적 지식이라는 것이 종교와는 별개로 뭐라 할까? 가능하다라는 이 견해는 반종교적인 것은 아니고 종교적으로 헌신했던 철학가들이나 신학자들에 의해서 종종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이 말이야. 다시 말해서 유지되어 왔다, 품어져 왔다 해석에는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해하셨죠? 됐죠? 이 생각이, 이 견해가 오히려 누구의 생각이었냐면 종교적으로 헌신을 했던 철학자나 신학자들에 의해서 주장했던 생각이라는 겁니다. 견해라는 거예요. 뭐가요? 위에 나와 있는 이거. 됐지? 도덕적 지식이라는 것이 종교와는 별개로 존재한다는 것은 오히려 종교적으로 헌신한 철학자, 신학자들의 주장, 생각, 견해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계속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도덕적 지식은 종교적인 어떤 그런 것에 뭐랄까 너무 얽매이진 않는다. 종교적인 진실이 없다고 할지라도 도덕적 진실을 알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래. 그런데 자, 신학적으로 얽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할 뿐이다. 됐죠? 도덕적 진실이 지식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신종교적 진실에 지식에 의존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이 견해는 얘네들의 주장과 견해였다라는 거예요. 결론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적으로 헌신했던 철학자나 신학자들의 주장이었다라는 거야. 도덕적 지식이 종교와 관련 없이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해하겠어? 그래서 종교와 관련해서 윤리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 어떻다라는 거지? 처음에 이야기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윤리적 지식, 종교적 지식에 얽매이진 않는다. 됐죠? 그러나 문제가 뭐다? 종교적으로 헌신했던 철학가들, 그 다음에 신학자들의 주장이었다는 거예요. 생각이었다. 마지막에 좀 반전인 거죠. 종교적 지식에 얽매이진 않아요. 그런데 이 생각 자체를 종교적으로 연관이 있었던 철학자들과 신학자들이 오히려 생각했었다라는 겁니다. 됐죠? 딱 그까지예요. 그래서 이 글의 주제는 요거예요. 요거 종교와 관련해서 윤리가 가지고 있는 자율성까지만 이 글의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리고 이 글의 요지를 쓰자면 얽매이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이 생각 자체는 종교적 철학가들과 신학자들, 오히려 종교적 색채를 띠고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었다고. 딱 그까지야. 되셨어? 괜찮겠니? 여기 수업 나갔어? 기억나 안 나? 기억나 안 나? 여기에 이걸 한번 보라고. 지금 몇 번 글이야? 2번 글이지. 윤리학의 종교에 의존성 있는지 문제. 거짓말에도 잘못되는지 한 종교적 진실을 알면 필요로 하지 않아.
요지는 도덕적 진리에 아니란 이게 의존하지 않는다라는 것. 관점은 반종교적이 가지고 얘네들이 주장한 것이었다. 됐죠? 마무리해서 반론, 반전 제기한다고. 관련이 아예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을 가만히 살펴보니 오히려 종교적 철학가들이나 이 누구야? 신학자들이 주장한 것이 어때요? 거기까지 가는 겁니다. 되셨죠? 자, 3번 갑니다. 아, 어려워. 그죠? 자, 3번은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그 요인이에요. 죄송합니다. 글이 쉽지 않네. 철학적인 어떤 요소들이 많이 들어가서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두 요인들이래. 그 요인들이 뭐냐면 개인적 요인들과 상황적 요인들이랍니다. 요것에 관한 얘기하고 있네요. 자, 가보자고. 몇 가지 요인들. 얘가 요인들이겠죠. 요소들. 맞죠? 얘네들이 계속 확인되어 왔죠. 맞죠? 밝혀지고 있어요. 밝혀져 왔다. 완료수 통태입니다. 생김새 조심하라 그랬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어디에 발전에 무엇의 발전? 도덕적 정체성의 발전에. 됐죠? 그런데 그러한 요소들 중에 어떤 녀석은 개인적인 요소이고 그리고 어떤 녀석은 상황적 요소들이야. 이게 상황적이네요. contextual. 상황적인, 맥락적인. 쉽게 말하면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인적인 요소들 또는 상황적인 요소들 두 가지라는 거야. 됐어? 사람의 도덕적 정체성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요소는 요놈하고 요놈이라고. 이해하셨죠? 오케이. 자, 개인적인 어떤 그런 요인이라는 수준에서 보면 이렇게 individual level, 이게 수준이잖아. 정도, 그쵸? 개인적인 요소라는 그런 수준에서 보면 things, 어떤 상황들이냐면 personality, 성격이라든지 또 cognitive development라는 것은 인지 능력의 발달이라든지 태도라든지 또는 가치관이라든지 values는 가치관들이죠. 그리고 더 넓은 자아와 정체성의 발달이라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가 전부 서치에서 무엇과 같은 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주어 동사예요.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대요. 개인적인 수준에서 보면은 성격, 인지 발달, 태도, 가치관, 그리고 더 넓은 자아와 정체성 발달. 됐죠? 이런 녀석들이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친대. 성격. 근데 개인적인 요소에 관해서 정리 제가 해드릴게요. 개인의 성격, 인지 능력, 인지 발달, 태도, 가치관, 그리고 자아와 정체성 발달. 얘들이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쳐. 이거야. 써머리 하면 이렇게 됩니다. 아셨죠? 이런 것들은 개인적 요소들이야. 알았지? 그 다음 예를 들어서 이제 개인적 요소에 대한 예를 들고 있는 건데 그 사람들, 여기서 도웃을 몸하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일까?
발전된 사람들이야. 인지적인 그리고 정체성 발전에서의 진보된 발전했던 사람들. advanced 진보된 발전된 사람들이라고. 더 어디에서 인지적인 또는 도덕적 발달에 있어서 더 진보된 그 사람들이 가지더라. 더 커다란 능력들을 가지더라. 뭐에 대한?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커다란 능력을 가지더라. 그쵸? 어떤 사람들이죠? 인지 능력과 정체성 발달을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즉, 더 많이 인지적인 능력과 정체성 발달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쵸? 이걸 여기서 더 진보된 사람들이 능력을 가지더라 이거죠. 도덕적 정체성의 능력을 가지더라. 되셨죠? 그러니까 위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한 예시일 뿐이야. 뭐 예를 들었어? 이거하고 이거. 오케이? 또한 더 엄청난 appreciation이 뭐죠? 인정이나 뭐 감사인데 여기서는 인정이 될 것 같은데요. 인정, 이해 이렇게 보고 있어요. 됐죠? 더 커다란 인정과 이해, 도덕적 가치관에 대한 이렇게 되죠. 얘가 주어네요. 얘가 facilitate라는 것은 수월하게 촉진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촉진하다. 그러면 얘는 promote라고 바꿀 수도 있겠네. 뭘 촉진하냐면 그들의 그 뒤의 이어지는 통합, 인테그레이션은 통합이고 포함입니다. 정체성으로의 통합이나 포함 이런 거죠. 맞죠? 이거는 뭐 얘기하고 있습니까? 도덕적 가치관에 대한 인정. 됐죠? 도덕적 가치관에 대한 인정이 자기 도덕적 정체성, 여기서 아이덴티티는 뭘 뜻하냐면 도덕적 정체성이겠죠. 모럴 아이덴티티를 뜻하겠지. 됐지? 그러니까 도덕적 가치관. 얘가 도덕적 정체성의 통합에 촉진 역할을 하더라. 위에 나와 있는 것에 대해서 이 3번 문장에 대한 예시야. 2번 문장에 대한 예시 미안해. 3번이나 4번 문장은 2번 문장에 대한 예일 뿐이에요. 구체적 예입니다. 3번 문장에서는 인지나 정체성이고요. 4번 문장에서는 자기 가치관에 관한 얘기예요. 이해했어? 요거 나왔으니까. 그치? 여기 다 있잖아. 인지능력, 가치관, 정체성의 발달, 그치? 얘를 여기서는 인지능력과 정체성의 발달, 4번에서는 자기 가치관, 이것에 예를 들고 있을 뿐이라고. 그런데 이제 5번부터는 상황적 수준이라고요. 오케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그 사람의 사회적인 구조예요. 사회적인 구조가 뭐냐? 그 사람을 이루고 있는 그 주변에 어떻게 생김새가 이루어져 있느냐예요. 그 주변이. 그 사람의 이웃 지역이 어떻고, 학교는 어떻고, 가족은 어떻고, 그리고 제도는 어떠냐. 됐죠? 또는 기관들은 어떠냐. institutions는 여기서는 기관들이 될 것 같아요. 그쵸? 기관들이 되네요. 종교적 기관, youth, 청소년 또는 community organization. 얘는 뭐가 되지? 사회단체? 청소년 organization, community organization. 이렇게 한 번만 쓰고 있는 거네요. 청소년 단체, 지역사회단체, 종교적 단체. 왜 같은 기관들이 되는 거지? 됐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회적인 구조라는 게 뭐지? 그 사람의 사회적인 구조?
자, 여기서 A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구조들이 되는 거라고. 됐어? 가족, 종교단체, 학교, 자신들이 사는 동네, 또 지역단체, 청소년단체. 됐지? 이러한 구조, 사회적 구조. 되셨어? 요것이 상황적 요소야. 되셨어요? 제가 지금 저기 써머리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적 수준에서 보면 이 사람 주변에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인 구조가 되게 중요한 거야. A라는 사람 기준으로 학교, 가족, 동네, 종교단체, 지역단체, 청소년단체, 애들이 어떻게 구조를 이루고 있는지 얘가 상황적 요소래. 되셨어요? 오케이? 이해하겠냐? 예를 들어서 caring and supportive family, 보살피고 지원해주는 가족의 환경, 이 아이를 보살피고 그리고 이 아이를 지지해주는, 지원하는 가족의 환경이 촉진할 수 있죠. 발전을요. 도덕성과 정체성을요. 뿐만 아니라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다 이 말이죠. 이 두 가지를 도덕적 정체성으로 통합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가 뭐야? 도덕성과 정체성이라는 얘 따로따로. 이해하셨어? 도덕성과 정체성이라는 따로따로야. 얘를 무엇으로 통합시킨다? 도덕 정체성으로. 되셨어요? 가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족의 환경. 됐지? 이해하셨나? 보살피고 지원해주는 가족의 환경이 도덕성과 정체성을 촉진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도덕성과 정체성을 도덕 정체성으로 통합을 할 수도 있다. 됐지? 오케이. 게다가 additionally 게다가 종교적인 단체와 청소년 단체에 대한 참여, involvement는 참여입니다. 오케이? 여기 지금 organization 한 번만 썼다잉. 종교적인 단체, 청소년 단체에 대한 참여가 뭘 제공해 줄 수 있냐면 not only A, but also B죠. 도덕적인 믿음과 신념의 체계. 됐죠? 도덕적 신념 체계. 그쵸? 도덕적 신념 체계뿐만 아니라 기회를 제공해 준다라는 겁니다. 어떤 기회죠? 행동할 수 있는 그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행동하다라는 거예요. 도덕적 신념 체계를 형성하는 것을 제공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행동하는 거라고. 공동체 참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됐죠? 그런데 앞문장 자체가 도와줘요. 헬프야. 에이드는 돕다니까 그들의 통합을 돕는다. 도덕적 moral identity가 되겠지. 로의 통합을 도와줄 수 있어. 그러니까 여기서는 상황적 요소 중에서도 종교단체와 청소년단체예요. 여기에 참여하는 것이 신념체계, 도덕적 신념체계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그 신념체계, 이 도덕적 신념체계를 바탕으로 행동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 말이지. 됐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녀석들이 도덕적 정체성으로
통합하는 것을 돕는다. 그러니까 큰 틀에서 보면 이 글은 딱 이 얘기만 하고 있죠. 도덕적 정체성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두 요인들. 개인적인 요인들과 상황적 요인들. 개인적인 요인들은 성격이나 여기 있잖아요. 인지 발달, 태도, 가치관, 자아, 정체성 발달이고 사회적인 요소에는 뭐가 있죠? 사회적인 요소는 어디 있습니까? 사회적 구조를 나타내고 있죠. A라는 사람을 기준으로 주변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학교, 가족, 동네, 종교단체, 지역단체, 청소년 단체는 어떤지 그 예죠. 가족 환경 예를 들고 있고 두 번째는 종교나 청소년 단체 참여를 예를 들고 있다. 되셨어? 오케이? 예, 그 글이에요. 그냥 그런 글입니다. 그래서 분석 노트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어떤 게 서술형인지 어떤 게 빈칸인지 충분히 설명이 나와 있으니까 아셨죠? 21강이지. 21강은 20강보다 조금 내용이 철학적 수준이고 어렵습니다. 복습 제대로 하시고 문제 많이 푸세요. 예, 수고하셨어요.